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45년간 한글운동을 펼쳐온 세종국어문화원의 김수롱 원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수롱 원장의 원래 성함은 용성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한글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개명했다고 해요. 슬옹의 뜻은 슬기롭고 옹골찬이란 의미인데요. 아버지한테 야단 맞아가며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한글에 대한 애정이 깊고 또 공부 욕심도 많아서 한글에 관련된 박사 학위만 무려 3개라고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셨으니까 한글에 대한 재미난 얘기도 많이 아실 텐데요. 오늘은 한글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수롱 원장 만나보시죠. 한글학자 김수롱 원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그 박사학위를 3개나 받으셨고 책은 그럼 몇 권이나 쓰신 거예요? 책은 110권 정도 썼는데요. 그중에 70권은 공저고요. 단독 저서는 그 40권 정도 됩니다. 주로 어떤 책들 쓰셨어요? 거기다 이제 우리 말과 글에 관한 거고요. 네. 아니면 제가 독서 논술 운동도 많이 해서 삼쓰기 통합 논술 교육론 맥락에 관한 논술 쓰는 것도 하고. 그렇죠. 그런 다양한 책을 냈습니다. 박사 논문은 뭘 쓰신 거예요? 박사 논문은 이제 첫 번째 박사 논문은 제가 2013년도 무렵에 이 조선왕조실록 CD가 나왔습니다. 컴퓨터로 검색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CD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훈민정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훈민정 조선왕족 실록 안에서? 예. 그때 찾아낸 기록이 한 950권 되는데 950권. 이 기록을 통해서 그 조선의 그 지배층들이 이 한글을 무조건 배격한 게 아니다. 그런 걸 이제 제가 처음 밝혀냈고 특히 왕실 여성들이 이 한글을 공적 문자로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냈죠. 아, 왕실 여성들 덕분에 한글이 만약에 활성화됐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를테면 이제 왕비가 영의정한테 편지 보낼 때 왕비가 한자를 알아도 한자 안 씁니다. 한글로 문서를 보내고요. 그러면 영의정은 그 왕비한테 이 한글을 보내야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록 여성이지만 권력 있죠. 그래서 이 권력 있는 여성들이 쓰다 보니까 한글이 공적 상황에서 이 공문서로 많이 쓰이게 되면서 힘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 여성과 한글 발전 뭐 그런 책을 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여성이 아니었으면 한글이 살아남기 어려웠다. 그런 책을 제가 600쪽짜리 그런 학술책을 냈거든요. 아니 그 앞에 얘기한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그 양반들 사대부들이 한글을 막 언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거를 뭐 배타적으로 대하고 뭐 그랬다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배타적으로 깔본 건 맞습니다. 다만 부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자보다 못한 문자로 여기긴 했지만 한글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그 양반들 대부분 배워서 썼습니다. 다만 공문서에서는 한자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한테 편지 보낼 때라든가 이런 문학적인 거 이럴 때는 한글을 쓰는 2개 문자를 문자 사용을 한 거죠. 아하. 그게 양반들 입장에서도 그 아래 부리는 사람들이 한글을 통해서 소통이 되면 좋은 거 아니었나?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양반들이 한자를 배울 때 음을 적어야 되거든요. 하늘 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라고. 우리 영어 배울 때 한글로 막 쓰듯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자 배울 때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한글이. 네. 그래서 다 배우고 또 그런 면에서 배척하지 않은 거죠. 오, 그랬구나. 네. 그거를 이제 박사 논문에서 밝히신 거네. 그렇죠. 이 조선시대 모든 기관에서 그 한글을 어떻게 썼는지 그걸 최초로 제가 종합 분석을 한 게 첫 번째 박사 논문이었습니다. 보통은 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한글을 배척했다. 한글을 안 썼다. 한자는 자기들만 아니까. 그렇죠. 그렇게들 이제 배웠는데 꼭 그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한자 한문 중심의 생활한 건 맞는데 다만 이제 한글을 일종의 보조 문자, 보완의 문자로만 여긴 거죠. 그래도 쓰긴 썼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18, 19세기 때 네. 정약용, 박지원, 박재가 이런 실학자들이 안 썼잖아요. 한글 사용을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용 자체를 거부하다시피 해요. 실학자면 오히려 실용적으로 썼을 것 같은데 그때 그분들은 오히려 정말 안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물론 이제 정약용 선생님은 그 아학편이라고 예, 천자문 훈몽자에 같이 이렇게 한자에 훈과 음을 다는 그럴 때는 물론 한글을 쓰셨는데 정약용 선생님께서 한 110권 정도의 책을 쓰셨어요. 118권. 다 100% 한문입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논문은 또 재밌는데 뭘 쓰셨어요? 두 번째 박사 논문은 이제 맥락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글을 읽고 쓰고 그래야 된다는 거거든요. 맥락을 알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이게 2010년도에 박사 논문을 받았는데 두 번째 이때만 하더라도 맥락을 배제한 그런 학문 교육이 주된 흐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를테면 이제 안도현 선생님의 그 연탄재라는 시가 있거든요. 넌 누구에게 한 번에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뭐 그런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예,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연탄재가 어떤 뜻이냐 이거는 그 맥락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연탄재 우리가 마시고 무슨 일산화탄소 이런 그런 어떤 물질적인 측면을 쓰기도 하지만 그 시에서는 그 연탄재는 어떤 그 뭐 소외받은 사람 온기를 전하는 역할. 그렇죠. 이렇게 맥락에 따라서 어떤 낱말이든 문장이든 뜻이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말하고 듣기 읽기 쓰기가 좀 약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맥락을 고려한 그런 언어 활동, 언어 이해 이런 걸 강조하는 그래서 맥락의 이론을 정리한 이게 이제 두 번째 박사 논문이었습니다. 맥락이 중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그 훈민정 해례본. 네. 훈민정음 해례본. 예. 그래서 세종단께서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고 2년 한 9개월쯤 뒤에 훈민정 해례본이라는 책을 펴내거든요. 1446년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의 한글 날이죠. 날짜로 본다면. 근데 이 해례본이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렵고 그래서 이 훈민정 해례본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고 또 어떻게 주석을 달아야 되고 그런 것을 연구한 게 세 번째 박사 논문입니다. 그 해례본이 일종의 한글의 어떤 사용법이나 왜 그걸 만들었고 뭐 그걸 어떻게 해서 만들었고 이런 거를 쓴 책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 훈민정 해례본을 세계 최고의 고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고전이라는 것은 어떤 그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람담의 가치 이런 걸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훈민정 해례본이 바로 그 누구나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를 나누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담고 있고 거기다가 이 훈민정 해례본은 문자 해설서이면서 단순한 해설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문자를 창제하고 만든 배경 거기에 과학, 철학, 음악 이 온갖 학문과 사상을 녹여냈습니다. 인류 최고의 고전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대왕 혼자 쓰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훈민정음 자체는 세종대왕께서 대략 10여 년 이상을 혼자 연구해서 1443년에 창제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고 나서 집현전하고 같이 한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비밀리에 물론 혼자 간접 하셨어요? 도움을 받았겠죠, 그죠? 근데 그 핵심 아이디어와 추진은 비밀리에 단독으로 한 겁니다. 혼자 하신 거예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하게 되면 이 양반 사대부들이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양반 사대부들한테는 한자와 한문이 목숨과 같은 겁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장치니까요. 이런 분들이 그 공동 창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밀리에 마무리를 한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세종대왕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보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1444년 그러니까 창제한 두 달쯤 뒤에 2월 20일에 최만리 선생을 비롯해서 신석조, 김문, 정창손 한 집현전 학사 7명이 반대 성서를 올리는 겁니다. 최만리 선생 유명하지. 예, 그 최만리 선생 혼자 올린 게 아니에요. 그때 하위지라든가 신석적, 김문, 정창손 7명 같이 올린 겁니다. 이 7명은 그 당시에 양반 사대부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7명의 생각을 올린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양반 사대부들의 공통적인 생각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 훈민정음 대단히 신묘하다. 대단히 뛰어나다. 하지만 이거 반포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세운당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분들 감옥에 가두기까지 해요. 하루. 근데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야, 안 되겠다. 이 양반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이 훈민정음 살아남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마음을 돌려서 양반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책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아, 그거는 집현전 그분들하고 같이. 이때는 다행히 성산문 뭐 정인지 박팽년 우리 엄청 외웠는데. 맞습니다. 그때 그 집회 학사 중에서 이 한글 쓰는 걸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 이 세운당의 생각을 동의해 주는 그 7명이 나옵니다. 8명. 정인지, 최양, 박팽년, 신숙주, 성삼은, 이계, 이설록, 강희안. 이 8명이 예, 세운당께서 해례본 만든 일을 동의하시고 그 세운당의 생각을 이 받아서 자세히 풀어 쓰는 거죠. 그게 해례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례본은 총 66쪽 33장인데 그중에서 4장 그 7쪽 앞뒷면이니까 33장에 66쪽이라 이거죠. 그렇죠. 근데 8쪽은 빈면입니다. 그러니까 7쪽을 세운당께서 직접 쓰는 겁니다. 나란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나란 말씀이 뒷귀에 달아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이게 이제 정음편이라는 것인데 맨 앞에. 예. 요거를 이제 자세히 풀어 쓴 게 정음 해례편. 이 정음 해례편을 8명이 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앞에는 서문은 우리 세종대왕이 직접 하시고 그 뒤에 이제 해설을 그렇죠. 그 서문과 집현전 학사들이 이 훈민정음 28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설명은 세운당께서 직접 하시고 그걸 자세한 배경은 그 8명이 도와준 거죠. 그게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그렇죠. 예. 아. 그거를 지금 평생 연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계 최고의 고전인데도 우리나라 국문과 국어교육과에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가르친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내용,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 연구를 더 깊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야에서 이 줌으로다가 이 해례본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부터 18기가 이어지는데요. 3달간 전 세계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이제 해외 한글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그거 해례본 하나 가지고 3달을 강의해요? 그렇습니다. 3달도 짧죠, 사실은. 사실은 6개월 정도 해야 되는데. 몇 시간을 하는데 3달 동안? 90분씩. 일주일에 90분씩 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3달 정도 하면 그래도 자세히는 아니지만. 와, 그거 60 몇 쪽이요? 66쪽. 그거 가지고 3달을 그렇게 할 말이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게 아주 심오한가 봐요. 그럼요. 여기에 진짜 당대 그 당시를 보나 지금을 보나 최고의 그런 언어학, 음성학, 과학, 철학, 거기에 수학, 기하까지 음악도 있다며. 음악까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그 궁상각지우라는 음악 원리가 거기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입술 소리, 이런 건 이제 궁이고요. 그다음에 이 소리, 시옷 이런 건 이제 상이고요. 기억은 각. 그다음에 랄랄라, 니은, 리을 이런 소리는 치. 하하하하. 이 목구멍 소리는 우 이런. 근데 그 한글이 그렇게 이제 우리 대단하다고 배웠는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 문자를 누가 만들었으며 왜 만들었는지를 아는 유일한 문자가 한글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죠. 누가 언제 만들었나 그런 알려진 문자는 다른 문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태국 문자, 랑카맹 대왕이 만들었고요. 파스파 문자, 이런 그런 왜 누가 만들었는지가 밝혀진 문자는 대략 10개 정도 대략. 한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록으로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배경, 동기 이런 것들 원리까지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 한글 훈민정음이 유일하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그런 기록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바로 그런 기록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97년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그렇죠. 예. 이게 한글이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이 문자 한글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 헤라본의 책 자체가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유네스코 네. 세계가 훈제 헤라본의 어떤 그런 가치를 인정한 겁니다. 이 한글이 처음에는 한글이라고 안 했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훈민정 언문이라고 했고요. 언문. 예, 보통은 이제 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언문이라는 말이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쁜 말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물론 나중에 양말 깔아서 이렇게 비칭 낮춤말처럼 쓰이긴 했지만 원래 낮춤말이 아니고 이 언이라는 것이 이 일반 백성들이 쓰는 쉬운 말 그런 뜻입니다. 그 백성들이 쓰는 쉬운 말 그 언 이 보통 말 언자인데 말씀은 그겁니까? 말씀은하고 다르죠. 아, 다른 거예요. 거기다 맞아. 거기다가 문이 붙은 건데요. 이게 대단한 혁명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자는 한자만 문자였습니다. 한자만이 문자의 작을 갖춘 거죠. 근데 세종대왕께서 이 백성들의 말이 문자가 되게 하는 그런 문자를 만든 거고 그런 명칭으로 언문이라는 명칭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문자가 소리 중심의 문자라는 가치를 담기 위해서 훈민정음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문자 명칭인데 음으로 끝났어요. 그거는 한자는 뜻글자지만 이 훈민정음 언문은 소리 중심의 문자다. 표음 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한글도 보면 이제 뭐 한글의 날이 제정된 것도 있고 우리 한글 사전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가로쓰기를 시작한 것도 있고 어제도 말씀하시면 뭐 국한문 혼용해서 완전히 우리말로 쓰게 된 그 계기도 있고 나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글의 그렇죠. 역사. 그렇죠. 그 한글의 역사에 뭘 이렇게 짚어봐야 되면 어떻게 변모해 온 겁니까? 한글의 역사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1894년도에 고종이 한글 주류문자로 선언합니다. 주류문자로. 그 전에는 한자가 주류문자인데 고종이 1894년에 내각에 지금의 장관들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죠. 이제부터는 한글이 한자보다 더 중요한 문자다. 좋은 일 하셨네요. 그리고 고종이. 1895년에 그 독립신문 나오기 1년 전에 이 온나라에 그걸 반포합니다. 이제부터는 한글이 한자보다 더 중요한 주류문자다라고 하면서 국문 이런 명칭이 생긴 겁니다. 국문이라는 거. 예. 독립신문도 뭔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1년 뒤 1896년에 최초 한글 전용 신문 독립신문이 나온 거죠. 독립신문이. 물론 그 전에 10년 전에 한성주보에서 한글 전용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그 신문 전체를 한글 전용으로 한 건 아니고요. 한문 기사도 있고 한글 전용 기사도 일부만 썼거든요. 근데 이 독립신문에 와서 전체를 다 한글 전용 신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안타깝게도 주류문자가 실제 되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1910년에 나라를 빼앗겼고 결국은 일제강점기의 그런 어둠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933년에 이 조선학계 선생님들이 바로 우리 손으로 한글 맞춤법 통일화를 만드는 겁니다. 일제 지금과 같은 그런 근대 현대의 합리적이고 표준 언어 생활에 문자 생활이 가능한 그런 거를 우리 손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1933년 그다음에 1936년에 표준말 모음을 만들어요. 근데 그로부터 2년 뒤에 1938년에 일제가 우리 말가글의 사용과 교육을 아예 금지시켜요. 말살 정책. 네. 그러니까 1933년에 우리 손으로 그걸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진짜 이 어둠 속에서 우리 말가글의 어떤 주체 그런 것들을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하고 해방을 맞이할 뻔했던 거죠. 창씨개명까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1940년에는 창씨개명 일본식 성으로 바꾸는 것까지 하니까. 그러면 그때 조선어학회에서 그걸 만들어 놔서 토대를 만들어 놔서 살아남은 거네, 한국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그때 뭐 사전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942년도에 그 우리가 조선학계 사건을 이제 당하면서 조선학계 선생님들이 감옥에 갇히죠. 그죠?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다행히 그 원고가 발견돼 가지고 서울역에서 1947년에 그 조선말 큰사전이 이제
제1권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럼 그때 활약했던 분들이 그 주시경 선생님이 그때. 주시경 선생님께서는 이제 안타깝게도 39살의 나이로 1914년에 돌아가셨고요. 대신 그분의 그 제자들이 1921년에 조선의 연구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이 조선어학회로 이어지면서 뜻을 이어가는 거죠. 그 띄어쓰기나 세로쓰기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그 띄어쓰기는 이제 그 이미 선교사들이 독립신문이 1896년에 나오거든요. 이 진짜 대중 언론에서 처음으로 한 거는 독립신문이 맞고요. 그 전에 선교사들이 나온 사전에서 띄어쓰기를 이 낱말 차원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든 낱말 문장 차원에서 조금씩 했었죠. 근데 대중 언론 차원에서는 1896년 독립신문에서 최초로 한 것이죠. 그 전까지는 띄어쓰기 않고 그냥 쭉 붙여 쓴 거잖아요. 그렇죠. 세로쓰기는요? 세로쓰기가 가로쓰기 된 것은? 그렇죠. 이제 이 세로쓰기를 계속 하고 있다가 그 스포츠 서울에서 이제 한글 전용 신문을 1895년에 내면서 물론 그 전에 호남신문에서 미리 하고 그랬긴 했는데 전국 중앙일간지 차원에서는 이제 1985년도에 스포츠 서울에서 아마 가로쓰기를 처음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988년에 한글 신문이 나오면서 이제 가로짜기 신문이 이제 일반화되는 거죠. 네. 그 우리 원장님 보면 예전에 그 우리 저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벌써 한 5년 넘게 이순신 장군상 그 이름, 그 동상에 새겨져 있는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이라는 그 이름패가 있거든요. 이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글로 바꾸자고 제가 국민청원도 했고요. 신문고에도 올렸고, 그래도 안 돼서 지금은 이제 그 반크라는 단체랑 한글닷컴이라는 단체가 도와줘가지고 그걸 바꾸는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이 충무공 이 동상이 세워진 게 1968년입니다. 그때 이미 한글 전용법이 있었고, 그때는 광복 이후니까 당연히 한글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한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조선시대 장군이라서 한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국함 혼용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그런 엉터리 동상을 세우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장군의 이름을 어떻게 대한민국 공용 문자로 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많이 취재도 했지만 그냥 뭐 대학생들도 그걸 못 읽어요. 그 대학생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 제가 언젠가 한번 그 관광 해설사 특강을 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한 얘기가 그 외국인들 물어본대요. 이게 임진왜란때 명나라에서 파병한 장수냐 이렇게. 이 한자도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지금 충무공 기념사업에서도 이거를 한글로 해야 된다고 제 주장을 동의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서울시가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직무유기예요, 이거는요. 아니 그 광화문 현판도 한자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것도 저는 잘못됐고요. 그래서 사실 뭐 옛날 현판 한자로 뭐 근정전, 숭례문 이런 거 다 한자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글 바꾸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역사 기록이니까. 근데 광화문은 대한민국 중심 복판에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문이거든요. 대문이기도 하고 21세기.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세종 때 1426년에 세종당이 한자로 한글 창제 전에 걸었다고 하는데 그때 현판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뭐 그건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그 뒤로도 이 광화문이 여러 번 그 다시 세워지고 개축이 됐고 현판도 다시 걸고 그랬는데 근데 그 조선이 망할 무렵에 걸었던 그런 한자 현판을 다시 복원해서 걸었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런 것도 되게 관심 가지고 책도 쓰시고 그랬었던데 그 한글 유적지를 좀 찾아서. 그렇습니다. 그 길에서 만난 한글이라고 제가 올해 5월 달인가 그때 책을 이제 냈는데요. 전국의 한글 관련된 유적지라든가 한 군데만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뭐 맞습니다. 이를테면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서울의 한글 가온길이라고 있거든요. 가온길. 가온은 이제 가운데라는 옛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복궁 한글이 창제 반포된 경복궁 앞에 세종대왕 동상 그 세종대로
그다음에 또 그 옆에 한글학회가 있고요. 또 그 한글 글자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한글이 가능한 글자 수가 11,172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자음과 모음으로 만들 수 있는 글자 수가. 네, 그렇습니다. 그 11,172자를 11,172명한테 공모를 받았어요. 글씨를. 손글씨를. 그래서 그걸 다 다르게 조각을 해놨거든요. 어디에다가? 그 세종당 동상 그 맞은편 지금의 정부종합청사 앞에. 거기 있어요? 예, 글씨입니다. 저는 한글 명소라고 하거든요. 우리 한글 또 유적지가 또 도처에 많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해 한글박물관에 가서 본 그 선조 국문유서라는 그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159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임진왜란 일어난 해를. 아, 159이. 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다음에 1593년에 선조가 직접 한글로 병사들한테 그 비밀 편지를 보냅니다. 포로 잡힌 병사들한테 빨리 빠져나와라. 빠져나올 때 일본군 정보를 빼오면 상을 주거나 면천을 시켜준다. 그런 내용의 그 비밀 문서를 보내요. 그게 한글이에요. 그 문서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 겁니다. 부산 지역에서 있었던 그 권탁 장군이 의병이죠. 그 글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실제로 그 조선군 포로들을 100여 명 넘게 빼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주 전사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권탁 장군이 읽었던 선조 국문 교서 이게 남아있고 이 원본이 그 김해 한글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아, 선조께서 그러면은 그거를 읽는 사람을 생각해서 한글로 쓰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병사들은 한자 모르는 사람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선조가 한글을 잘했어요. 좋아했고요. 그래서 그 조선군 포로들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 우리 한글 유적지들이 또 여러 군데 있고 오늘 거기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 그 우리 원장님이 최근에 쓰신 책이 뭐 차별의 말 대신 배려의 말로 이런 책이 있는데 예. 이게 최근 우리 이제 언어 생활 여기에 좀 시사하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서 내일까지 하루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45년 한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글학자 세종국어문화원의 김수롱 원장이었습니다.